자, 2월 13일 수업입니다. 네, 노희성님 반갑습니다. 노희성님하고 정리할 거는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진행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고 뭐 사용법들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 했었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영상 녹화한 거 제가 그 후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해놨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그리고 노희성 님도 그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지난 시간에 참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유튜브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일단은 좀 이전에 했던 내용들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한 교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대체로 이제 문제 패턴이요. 크게 첫 번째는 중첩된 반복문에서 보통 우리 반복문 하면 이런 식으로 하죠. for i in range 0부터 10까지라면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0부터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하고 j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반복을 하죠. 근데 중첩된 반복문에서 반복의 범위가 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정해진 숫자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산식을 넣는 거예요. i 값에 기반한 계산식을.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i 값은 계속 변하죠. 근데 여기에 i 값을 활용한 계산식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j 의 반복문은 계속 바뀌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훈련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스트 자료용에서 리스트 자료용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덱스 번호는 항상 리스트의 길이보다 1 작은 만큼 있습니다. 맞죠? 자, 포문에서 for i in range 0부터 5라고 하면 이 5가 0부터 5까지인가요? 5부터 4까지인가요? 4죠. 항상 요 전까지죠. 리스트의 길이가 5라면 인덱스도 항상 4까지죠. 규칙이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이 나오면 반복문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물론 리스트가 있다면 뭐 아이템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원소만을 가지고 핸들링을 한다면은 이렇게 박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아이템이 i가 1, 2, 3,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 현재 i가 몇 번째 항목인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짝수 번째 것만 골라서 합산을 해라라고 하면 이런 식의 반복문은 처리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그 배경 색상이 다르게 나오는 표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만들지는 못해요. 이런 반복문은.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에서 일단은
리스트 자료형 플러스 말을 바꿔 써야겠죠.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와 반복문을 함께 사용하여 첫 번째는 리스트 역순, 리스트의 재배치라고 해야겠네요. 이거는 살짝 워밍업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정렬입니다. 물론 정렬을 하는 거는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기는 해요. 혹은 list.sort라는 메서드를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정렬의 메커니즘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가요? 정렬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쉬운 항목부터 볼게요. 이중 반복문을 사용해서요, 별이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죠. 지금 이 구성을 보면은 행하고, 그 다음에 한 줄마다 각각 열이 출력하는 개수가 달라지죠. 열로 나눠지죠. 2차 리스트 같이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어떤 구조를 처리해야 될 때 행과 열로 나눠지면 반복문이 이중으로 겹칩니다. 자,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반복문이 이중으로 겹치면 부모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에 자식 반복문이 열을 담당합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절대적이에요. 프로그래밍도요,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몇 가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턴이 있어요. 왜 우리 수학 공부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어렸을 때 뭐 수능 준비할 때 수학 공부 같은 거 하면요, 처음에 문제 유형들을 먼저 쫙 보죠. 그 다음에 그 유형에서 조금씩 응용되는 그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도 케이스별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을 공식화해 놓은 거. 수학 공식 할 때 그 공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보통 프로그래밍이 중급 정도 되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본 문법과 자료 구조,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배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가지 그 단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컴퓨터과 전공으로 치면 한 4학년 때좀 배우는 과목이에요. 얘도 이제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러버스가. 그러면 그 중에 첫 단원이 순환과 탐색이에요. 반복문 다루는 얘기예요. 순환이라는 거는 반복문이고요. 탐색은 그 리스트 같은 연속성 자료형들을 얘기해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포.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에요. 지금 이걸로 치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에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볼게요. 자, 포 i in range 0부터 5 전까지 다섯 줄만 하죠. 자, 바깥에 있는 게 무조건 행을 담당한다 그랬죠? 프린트 한 다음에 그냥 별을 출력을 하면 이걸 출력하면은 별이 다섯 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각각의 행마다 별이 하나씩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안에다가 반복문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포 j in range 0부터 5까지. 여기서 프린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25줄 나옵니다. 안쪽에서 처리하는 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한꺼번에 출력을 할 거예요. 자, 변수를 이 반복문 안에서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할게요. 자, 이거 뭐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설명 들으시고 실습지만 일단 따로 드릴 거고요. 이미 답지 다 배포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요 i에 대해서 반복이 들어올 때마다 스타라고 하는 이 변수 값은 매번 빈 문자열로 초기화되죠. 매번 돌 때마다 초기화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스타에다가 플러스 이퀄 별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가 0일 때 처음에 들어와서 스타가 일단 빈 문자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가 0부터 4까지 다시 시작하죠. j가 0일 때 빈 문자열에다가 별을 더해요.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j가 1이면 다시 가서 스타에다 별을 또 더해요. 그럼 하나 또 더하겠죠. 또 하면 또 더하겠죠.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어요. 0, 1, 2, 3, 4까지. 그렇게 하고 여기서 프린트 스타라고 하면은 요거를 한번 출력을 쫙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요. 그럼 이제 i가 1이 돼요. 그러면 스타를 다시 빈 문자열로 리셋시키고 다시 똑같은 과정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가로 세로 5개씩 출력됩니다. 정사각형처럼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죠. 어쨌건. 자, 이 프린트 문이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랑 들여쓰기 하나 되는 건 의미가 확연히 다르죠. 뭐 들여쓰기에 대한 그 문법 구조는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짚어드리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i가 0일 때 별의 j가 한 번만 수행해야 돼요. 그쵸? i가 1일 때는 두 번 수행돼야 되죠. 2일 때는 세 번 수행돼야 되죠. 3일 때는 네 번 수행돼야 되죠. 4일 때는 다섯 번 수행돼야 되죠. 반복문을 구성할 때 초기 값은 그냥 무조건 0부터 세팅하세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1부터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리스트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반복문은 리스트랑 짝짝꿍 할 때가 제일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J가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한 번 하려면은 J의 변화량은 얼마여야겠어요? 0부터 0까지죠. 두 번 하려면 0부터 1까지죠. 세 번 하려면 0부터 2까지죠. 0, 1, 2 하니까. 네 번 하려면 0부터 3까지, 다섯 번 하려면 0부터 4까지. 자, 이거를 레인지 함수에다가 이렇게 나오게끔 세팅하려면 0,1이라고 쓰죠. 레인지 함수에다가 이렇게 반복하려면 0,2라고 쓰죠. 자, 이제 레인지는 안 쓰고 괄호 안에 들어갈 것만 할게요. 0, 0,3 그리고 형광펜으로 바뀌었다. 0,3 0,4 0,5 이게 실제로 코딩해야 될 내용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i가 이거일 때 이렇게 구성하고 요거일 때 이렇게 이거일 때 이렇게 요거일 때 이렇게 요거일 때 이렇게 돼요. 이걸 가지고 공식을 만드시면 돼요. 수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x가 0일 때 y가 1이래요. 1일 때는 2고요. 2일 때는 3이고 3일 때는 4고 4일 때는 5래요. 그럼 fx는 뭐가 있어요? 0일 때 1, x 플러스 1이죠. 자, 얘가 i고 얘가 j였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i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명령어 외워서 쓰는 거는 그냥 암기 과목이고요.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서 어떤 규칙을 보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학업을 마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더 금방금방 따라오세요.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완성되죠. 자, 최대 5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1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만약에 표시하고 싶은 개수를 표시하고 싶은 라인을 내 맘대로 하고 싶다면은 max는 int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max 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입력한 수만큼 별이 나오겠죠. 100은 출력하기 너무 크대요. 15개만 하죠. 자, 코드도 얼마 크지 않아요. 이거 완성해서 결과 확인하시는데 첫 번째 블록이니까 한 5분이면 되시겠죠. 5분도 안 걸리겠죠? 자, 퀴즈입니다. 딴 데 고치지 마시고 여기만 고치셔서요. 출력 결과를 역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4개, 3개, 2개, 1개요. 자, 지금 40분이니까 50분에 뵙겠습니다. 한 5분 생각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따가 풀이하는 거 보세요.
자, 한번 결과 나오셨나요? 자,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끊었다가 할게요. 자, 전체가 이제 다섯 줄이라고 할 때, 다섯 줄이라고 할 때, 그 반복문이 이중으로 겹치면 행이 무조건, 그 바깥에 게 무조건 행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i는 0, 1, 2, 3, 4가 되면 돼요. i가 0일 때 이걸 역선으로 뒤집으라고 했으니까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i가 0일 때는 5회, 4회, 3회, 2회, 1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j 값의 그 레인지 함수에 세팅되는 파라미터를 확인해 보면은 0,5 그럼 0, 1, 2, 3, 4 다섯 번 하죠? 0,4 0,3 0,2 0,1 하면은 0 하고 끝나는 거죠. 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체 다섯 줄이라는 건데요. 이걸 이 5와 요 i라는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을 유추해내면 돼요. 5 빼기 i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 접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선 이 max라고 하는 변수가 몇 줄인지를 결정하니까 max 빼기 i라고 하면 돼요.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그때 문제가 어땠냐면은 이 그림을 딱 주고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오였는데 일반 강의실에서 시험을 봤어요. 컴퓨터실이 아니고 종이에다 코드를 썼어요.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흔히 그 별짓기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혹시 해서 진짜 높아지면서 이전 수업에서 이거 진짜 안 하신 거 맞으시죠? 이게 얼만큼 유명하냐면은 모두 프로그래밍 언어를 불문하고 이거는 다 있어요. 별짓기라고 검색하면은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별짓기 시리즈래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거죠. 요게 가장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요런 형태. 마른 목골. 이런 것도 있고 여기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천번이에요. 이건 미친 거죠, 이건.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랑 요거는 수식 간단하잖아요. 답을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사실 그걸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복문이라는 거에 어떤 수학적인 그 로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체감하는 게 이게 첫 문제가 돼요. 보통은 다. 그냥 코딩이라는 거에 규칙만 외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내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끼는 문제가 보통 여기에요. 자, 다음 문제는요. 리스트가 있다고 칠게요. 5 무작위로 적겠습니다. 3, 1, 4, 2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처리를 거쳐서 리스트의 순서를 역순으로 뒤집는 겁니다. 물론 리스트 함수 안에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는 해요. 그거 쓰지 말고요.
2, 4, 1, 3, 5가 되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기 전에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정렬이나 역순으로 정렬하는 거, 정렬 같은 경우는 솔트 함수 쓰면 정렬해주고, 이거는 리버스 쓰면 역순으로 해주는데, 기능이 있는데 왜 이거를 직접 구현하라고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루시게 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복합 자료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임은 뭐 땡땡땡, 에이지는 뭐 21살, 헤이트는 뭐 170, 웨이트는 뭐 7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값들을 바꾸면은 여러 명의 정보를 표현하는 딕셔너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포함하는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자 이제 몸무게 순으로 정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내장 기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직접 구현하셔야 돼요. 이게 100%예요. 만나시는 데이터. 이런 게 100%예요. 그러면 내장 기능만 믿고 있다가 이제 뒤통수 맞는 거.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내장 기능은 이거 정렬을 못 합니다. 솔트 함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자료 구조를 핸들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죠. 5, 3, 1, 4, 2. 다시 무작위로 적었습니다. 자, 이게 2, 4, 1, 3, 5가 되려면 반복을 몇 번 해야 되는지 한번 보죠. 얘하고 얘하고 맞바꿔야 되죠. 얘하고 얘하고 맞바꿔야 되죠. 가운데 건 놔두면 되죠.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걸 안 건드리죠. 짝수계일 때는 5, 3, 1, 4, 2, 6 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짝수계일 때는 그냥 2로 나누면 돼요. 레남수의 결과를 2로 나누면 돼요. 근데 홀수계일 땐 레남수의 결과를 2로 나누면 이거 같은 경우에 2로 나누면 2.5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슬래시 하나 더 걸어야죠. 맞나요? 혹시 이거 처음 보세요? 표정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 걸로 넘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지금 감을 잡고 있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다들 갑자기 멈칫하셔갖고 간단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5 나누기 2는 결과 얼마죠? 그쵸? 2.5죠? 5 이거는 1이죠. 나머지를 구하니까
파이썬의 나눗셈은요. 파이썬의 나눗셈은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산합니다. 10 나누기 3 하면요. 3.33333333 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지가 못하겠으면 A 안 해 하고 때려쳐요. 오차를 발생시키고. 그쵸? 쭉 가다가 지가 못하겠으면은 오차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끝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서 필요한 건 요것만 취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10 나누기 3이라고 했을 때 중학교 나눗셈이 아니라 초등학교 나눗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3 나머지 1 이렇게 하는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이렇게 있고 13 이거는 1이죠. 나머지만 취하니까. 그럼 왜 목만 구하는 건 없지? 목만 취해요. 나누기 연산자가 3개예요. 이 연산자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틀어서 파이썬에 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10이죠?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모르셨으면 이건 감으로 찍어보세요. 이거는요? 네, 25. 제곱근이죠. 제곱근 곱하기. 함수 배우셨으니까 이제 내장 함수 중에 이렇게 하면 얘하고 얘를 튜플로 리턴합니다. 자, K는 div mod 10,3 이렇게 하고 K를 출력하면은 목과 나머지를 튜플로 리턴합니다. K의 0은 목이고 K의 1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분해하면은 A, B라고 했을 때 프린트 몫은 %d 나머지는 %d 해서 여기에다가 A, B 자, 여기서 지금 설명 필요하신 부분 있어요? 나누기 관련해서 지금 쭉 적은 건데 설명 필요한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전 수업에서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니까. 넘어가도 될까?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그럼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의 반복 횟수를 구하려면은 역으로 바꿀 때는 전체 길이를 렌함수에 여기 리스트 넣는 거죠. 이거에 몫을 구하면 돼요. 2로 나눠서. 요거 인지하셨나요? 네, 조금 쉬었다 하시죠. 눈이 살짝 감길랑 말랑하신 분이 계셔서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이따 지금 8시 5분이니까 15분에 뵐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리스트를 그려볼게요. 5, 3, 1, 4, 2. 이렇게 있을 때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해서 반복의 횟수는 len 리스트 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서 지금 여기서는 결과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for i in
레인지 0,2 라고 찍으면 i의 변화량은 0하고 1이 되죠. 자, 이 리스트를 K라고 정합시다. 그럼 K의 0번째 하고 K의 0번째 하고 그 다음에 K의 맨 마지막 거를 맞바꿔야 돼요. 그쵸? K의 1번째 하고 K의 세 번째를 맞바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반복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i가 몇일 때 반대쪽 원소의 인덱스 i번째 항목과 맞바꿔야 되는 반대쪽 항목의 인덱스는 과연 몇인지를 구해야 돼요. 자, 전체 길이는 5예요. i가 0일 때 네 번째 거랑 바꿔야 돼요. 전체 길이는 5예요. 5개 중에 i가 1일 때 세 번째 거랑 바꿔야 돼요. 빼고 빼기 1 빼고 빼기 1 하면은 나오죠. 반대쪽 원소를 P라고 했을 때 len 빼기 i 빼기 1이 반대쪽 원소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i번째랑 p번째 거를 맞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일 때 a, b는 b, a라고 코딩하면은 값을 맞바꾸죠. 파이썬은. 그러니까 k의 i번째 k의 p번째는 k의 p번째 k의 i번째라고 코딩하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종합해서 코딩을 해볼게요. 자, 리스트 K라고 잡고 5, 3, 1, 2, 4라고 했을 때 자, 반복할 횟수를 먼저 구하죠. C는 len K 나누기 이게 반복할 횟수고요. 후 I in range 0부터 C까지 이때 반대쪽 원소 P는 자, 사이즈라고 해서 먼저 리스트의 길이부터 구하고 사이즈 나누기 2 사이즈 빼기 i 빼기 1 그래서 k의 i번째와 k의 p번째는 k의 p번째 k의 i번째 라고 해서 k를 출력하면 원소가 뒤집혀 있죠. 아마 변수 이름 같은 거는 그 드림 파일이랑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자, my 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를 무작위로 만들고 리스트의 길이 사이즈라는 변수로 담았어요. 리스트의 길이를 따로 변수에 담은 이유는요. 여기서 len 하고 여기 한번 또 쓰이죠. len 그쵸? len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이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이 원소의 개수를 셀 거 아니에요. len 함수를 두 번 쓰면은 개수를 두 번 세는 거죠. 근데 변수에다가 담고 나면은 그 다음 담은 걸 쓰면은 원소의 개수는 한 번만 세고 끝나잖아요. 두 번 안 세죠. 그래서 처리 효율 때문에 길이를 변수에 담아놓은 거예요. 괜히 이거 코딩 한번 덜 하겠다고 여기다가 len 하고서 my list 이렇게 해서 len 함수를 두 번 쓰면은 괜히 컴퓨터한테 일을 두 번 시키는 꼴이 돼요.
처리 효율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길이를 2로 나누고 정수 부분의 목만 취해서 하프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왔어요. 이걸로 반복 돌리고 반대쪽 원소의 위치는 전체 길이 빼기 i 빼기 1 그러면은 현재 원소의 반대쪽 위치, 반대쪽 원소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맞바꿉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정렬을 시켜볼게요. 자, 마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좀 복잡해요. 자, 마이 리스트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자, 알고리즘에서 리스트의 정렬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블 정렬, 퀵 정렬, 그다음에 하나 이름이 또 있었는데 하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이렇게 해서 처리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포인트는 리스트의 자리에 집중하세요. 값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목의 값을 확정짓기 위해서 첫 번째 항목과 나머지 것들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보다 값이 작으면 맞바꿀 겁니다. 자, 해볼게요. 5하고 3을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그럼 맞바꿉니다. 3, 5, 7, 1, 9가 됩니다. 여기서 자리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 5가 1로 갔다고 해서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 첫 번째 자리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하고 7을 비교합니다. 7이 더 작으니까 패스. 3하고 1을 비교합니다. 1이 더 작으니까 바꿉니다. 1, 5, 7, 3, 9. 자, 첫 번째 자리가 1이 됐죠? 1하고 나머지 거를 비교합니다.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1로 확정합니다. 자, 1, 5, 7, 3, 9를 갖고요. 첫 번째 자리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나머지 거랑 비교를 해요. 5랑 7을 비교합니다. 5가 작으니까 패스. 5와 3을 비교합니다. 3이 더 작죠? 맞바꿔요. 3, 7, 5, 9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3하고 9를 비교합니다. 3이 더 작으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의 숫자를 3으로 픽스 짓습니다. 1, 3, 7, 5, 9예요. 이제 세 번째 자리를 확정 지을 거예요. 7과 5를 비교합니다. 5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그래서 1, 3, 5, 7, 9가 된 거죠. 자, 5하고 9를 비교합니다. 5가 더 작으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숫자를 5로 확정합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1, 3, 5, 7,
9에서 이번에는 네 번째 자리와 나머지 걸 비교합니다. 자, 7이 더 작으니까 그냥 마지막 거는 뒤에 더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마지막 건 안 건드려요. 자, 이거를 반복문으로 구성하면 돼요. 처음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끝에 거 안 했죠? 그쵸? 자, 보통 우리가 이 len my list 라고 하면 이걸 변수를 k라고 했을 때 이 k는 5가 되죠. 그쵸? 그러면 for I in range 0, k 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끝까지 다 탐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 거 안 건드렸죠, 지금. 마지막 걸 안 건드리면 이 k를 어떻게 줘야 돼요? 1을 빼줘야죠. 그래야 마지막 걸 안 건드리죠. 자, 이런과 동시에 i가 0일 때 그 다음 거부터 끝까지, i가 1일 때 그 다음 거부터 끝까지, i가 2일 때 그 다음 거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반복이 하나 더 들어가요. for j, 여기서 별짓기 응용됩니다. 레인지 i 플러스 1부터 k 전까지. 이렇게 해서 i 번째와 j 번째를 비교하면 돼요. if my list의 i 번째가 my list의 j 번째보다 크다면 두 개를 맞바꾸면 되죠. 그러면 순차 정렬이 되죠. 순차 정렬이 오름차순이죠. 보통 ASC로 표기하고요. 역수는 내림차순이죠. ASC.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역순 정렬하시는 거는 여기만 바꾸면 돼요. 부등호 방향만. 자, 이 코드가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전체 리스트의 길이 만들어 놓고요. 0부터 전체 길이 빼기 1까지만 반복을 하고 j는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반복을 해서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맞바꾸시면 돼요. 이 반복문은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저도 실제로 이거 외우거든요, 그냥. 자, 실제로 제가 아까 데이터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제성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면, 일반 예제.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생긴 자료를 주고서, 다음은 어느 학급의 성적표다. 등수별로 정렬시키죠. 평균 점수를 구해서 등수별로 정렬시키죠. 그런 게 있고요. 자, 요거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의 놀이터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태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각종 문제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지에 대한 뭐 경진대회 같은 걸 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배포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시대 탑승객 명단입니다. 뭐 이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있을 때 이제 탑승객 명단이 이렇게 있을 때 연령이 가장 어린 그 탑승객은 몇 살인가? 뭐 그렇게 문제 내면은 이거 갖다 반복문 돌려서 찾아야겠죠. 실제로는 이거 머신러닝에다 썼던 거긴 해요. 이걸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 이걸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모델을 구축을 해요. 생존율을 이제 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내 인적 정보를 넣었을 때 과연 내가 타이타닉에 탔으면은 살아남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머신러닝 모델로 썼던 건데 제 정보 입력했더니 사망 확률이 90%였더라고요. 근데 이거 분석하면서 사실 좀 되게 짠했거든요. 마음이 한쪽이 짠했던 게 왜냐면은 이 탑승객 명단을 보면 일단 신분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탑승 지역에 따라서도 좀 신분이 나눠지고요. 부자 동네에서 탄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동네에 탄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티켓 등급 여기 P클래스가 객실 등급이에요. 일단 3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살겠어요? 그 당시 상식으로 봤을 때 1등급에 탄 사람이 살잖아요. 거의 그런 규칙인데 일단 20살 이하 애는 무조건 다 살아요. 애들은 무조건 다 살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살아요.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객실 등급에 상관없이 거의 다 사망해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사고방식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걸 좀 느껴서 분석하면서 좀 짠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요거는 2005년부터 쭉 가서 2018년까지 월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언제인가? 그렇게 하면은 반복문 돌리면서 해야겠죠. 밑에 거는 이제 필살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19이 처음으로 집계된 게 2020년 2월 17일이에요. 그날부터 작년 5월달까지 작년 5월달까지 확진자와 사망자, 뭐 격리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데이터입니다. 시험 문제 만들려고 2년 반 동안 크롤링을 매일 돌렸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각종 문제를 이거 갖고 문제 만들면 문제 한 2, 30개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지셔야 되는 자료 구조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가면 내장 함수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패턴 원래 이런 식으로 예제를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좀 몇 개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전 달에 전달에 하셨던 진도 부분이기 때문에 전달 진도 너무 울거먹는다고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세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자, 뭐 요거는 실습지가 이따가 따로 붙여서 같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드린 자료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저도 새 기관에서 이제 수업한다고 해서 교환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PPT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제는 이제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통해서 이제 코드 리뷰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자료는요, A4지 사이즈로 이렇게 쭉 PDF로 변환을 했고요. 실습 예제는 요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실습하실 때 요거 보시고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통틀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큰 내용이라서요. 아마 오늘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까지는 아마 요거만 얘기할 거예요. 그나마 파이썬은 많이 간결화되어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이해를 하고요. 클래스와 객체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이해하신 다음에 아 이건 뭐다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클래스하고 객체를 구별하고 얘네들을 이제 가볍게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수업이 하루 3시간이잖아요. 1.5시간으로 개당 실습하고 설명해서 1.5시간으로 측정하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하느라고 제가 한 개만 배포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아마 이런 거 2개씩 나갈 거예요.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객체지향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유행이에요.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객체라고 하는 거를 사전적으로 보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봤었던 책에 첫 줄에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 그 문장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는 그 책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꽃이었어요. 무엇을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어떻게? 뭔 소리야 싶더라고요. 전 아직도 이걸로 객체지향을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재정의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의한 말이에요. 어느 책에서도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학자들이라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돕기에는 이게 가장 정확한 문장인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 필요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어떨 때 하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변수하고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예요. 어떤 변수를 A는 하고서 뭔가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이 안에 다른 변수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함수들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객체예요. 그래서 이 변수 안에 있는 다른 변수에 접근하려면 A. 뭐시기 함수를 호출할 때는 A. 뭐 함수니까 괄호 열고 닫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제 예상컨대 아마 파이썬 공부하실 때 초반부에 객체 개념에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혹시? 야, 반이 다르시죠? 선생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아마 네, 뭐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강사님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이게
원래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기도 하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나오는 게 맞아요, 얘기가. 기본 문법하고 함수에 대한 개념을 다 익힌 다음에 나오는 게 맞는데, 파이썬은 가끔가다 이거 첫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날이나 둘째 날. 왜냐면은 파이썬은요, 잠시만요. 자, 왜냐면 파이썬은 변수를 만들면 모든 변수가 객체로 써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 정수는 별거 없고요. 제가 실수형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V는 3.14라고 해서 만들어 보죠. 이거 그냥 변수죠. 변수라고 알고 계시죠?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 di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뭔가 딱 주면은 그 안에 내장돼 있는 하위 기능들을 다 출력해줘요. 아까 제가 객체라는 거는 그 안에 다른 변수랑 함수가 내장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을 다 출력해줘요. 자, 이 V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3.14라는 단순한 값으로 생각했죠? 이만큼의 내장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 함수로 다시 출력해 볼게요. 이만큼의 내장 기능들이 있어요. 자, v.isInteger 자, int라고 하면은 정수죠. 그게 인티저를 줄임말이에요. 앞에 is가 붙으면은 인티저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14잖아요. 그럼 false 나오겠죠. 코딩이요. 보통 함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능인지 액면가로 유추가 가능해요. 기능이. 자, 앞뒤에 언더바 2개 있는 애가 있네요. 얘 좀 특이하네요. 얘는 딱 봐도 올림이네요. 소수점 올림. 그럼 플로어는 소수점 내림이겠죠.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3.14라고 값을 대입했을 뿐인데 파이썬이 자동으로 이만큼의 기능을 다 때려박은 거예요. 파이썬의 모든 변수는 객체로서 존재해요. 나는 그냥 3.14를 대입했을 뿐인데 파이썬이 알아서 이만큼의 기능을 막 때려 박아줍니다. 이게 제일 심한 애가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 나면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요, 그 안에. 파인드라든지 뭐 되게 많은 함수들이 문자열 안에 내장이 되잖아요. 문자열 변수 안에. 이게 이제 기본 객체의 개념이에요. 저런 이유 때문에 파이썬은 객체가 뭐다라고
간단하게 정의하는 거 정도는 그 초반부에 짚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자, 객체를 구성하는 건요, 데이터하고 기능입니다. 데이터는 변수로 표현이 돼요. 객체는 데이터하고 기능으로 구성되는데, 데이터는 변수고 기능은 함수예요. 자, 근데 특별히 객체 안에 포함된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 용어를 알고 계신다면은 10중 8구 자바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멤버 변수라고 잘 안 불러요. 멤버 변수는 되게 옛날 용어고요. 요즘은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기능은 함수로서 표현되는데 객체 안에 포함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꿔 부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구별하지 마세요. 메서드하고 함수라는 용어를 실제 실무에서도 별로 구별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아셨으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클래스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소스는 클래스예요. 자,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 기반으로 하는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를 똑같은 차를 이렇게 세 대를 생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각각 이제 주인을 찾아가겠죠. 그럼 이 똑같은 그랜저 세대인데 이 세대는 각각 따로 운전을 하는 거죠. 제각각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설계도를 써서 여러 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를 통해 똑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객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자, 똑같은 애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근데 걔네가 따로 동작해요. 이게 객체예요? 이거예요. 똑같은 유닛을 여러 대 뽑아요. 여러 대 뽑아요. 얘네가 독립적으로 동작해요. 얘를 막, 그, 얘가 막 공격을 받아서 얘가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얘가 죽어요. 그런다고 다른 애가 같이 죽나요? 얘만 죽죠? 따로 논다는 거죠. 강사님, 이거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네 동시에 동작하는데요? 아, 그거는 객체를 리스트로 묶어서 그래요. 반복문 돌린 거. 실제로 그럽니다. 자, 보통 이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으면 이걸 이제 그룹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보통 부대 지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룹핑을 하면은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이라고 불러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어펜드 함수 쓰면 막 안에 원소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길이를 한번 확정하면 그 길이를 못 바꿔요. 그래서 얘네가 부대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얘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클래스를 만든 거고, 이 클래스에는 체력, 스피드, 그 다음에 공격력, 데미지 퍼 세컨드라고 해서 게임업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특성들이 있겠죠. 속성들이. 이거는 변수겠어요, 함수겠어요?
변수죠. 체력 100, 스피드 50, 공격력 200. 뭐 그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정수형 변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동작. 이동하다. move. 함수 만들면 되겠죠. 공격하다. 어택. 함수 만들면 되겠죠. 정지하다. 이동하다 멈춰야 되니까 스탑. 등등등. 동사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함수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은 끝나요. 자, 개념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제 소스 파일 상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죠. 클래스라고 하는 건요, 어떤 그 복합적인 대상, 오브젝트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변수하고 함수를 그룹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클래스입니다. 자, 얘하고 클래스라고 명시하고요. 클래스 이름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변수 이름 규칙 기억하시나요? 변수 네이밍 규칙. 자, 일단은 영어,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는 달러나 언더바. 요거를 쓸 수 있고,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필요하다면 언더바로 연결하거나 띄어쓰기가 있는 부분을 대문자로 바꾸고, 그래서 마이랑 홈을 연결하면은 마이 언더바 홈,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마이 홈,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언더바로 연결하는 거를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뱀처럼 길게 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중간중간에 바꾸는 거는 낙타 등처럼 이렇게 간다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변수는요, 명사로만 구성을 합니다, 보통. 함수는요, 뭐뭐 하다잖아요. 그래서 동사 플러스 목적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특성이. 근데 클래스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거니까 오브젝트는 명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클래스도 보통 명사로 이름을 짓는데, 그러면은 변수 규칙하고 겹치죠. 그래서 보통은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런 규칙들이 암암리의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지키는 관례가 있어요. 그거를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그런 그 코딩 규칙을 정해서 아예 착자 한 권 수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이제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고요. 유명한 회사들은 온라인에 공개를 해놨어요. 네이버나 에어비앤비, 쿠팡 이런 데는 검색하면 나와요. 코딩 컨벤션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게끔 해서 일반 변수랑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까지는 다 들으셨죠? 잘 알려져 있지. 이거 사람들이 생각조차 안 해보는 규칙이 있긴 한데요. 될까요? 됩니다.
한글 변수 됩니다. 이게 왜 되는지까지 얘기하려면 뭐 파일 인코딩 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얘기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한글 변수 쓸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글자가 숫자로만 시작하지 않으면 되지 한글하고 영어는 안 가려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어색해서 잘 안 써요. 옛날에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옛날에. 쫄딱 망했어요. 아무도 안 써서. 사람들이 어색하니까 안 써요. 근데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종종 한글 그 변수를 써요. 자, 어쨌건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이름 명시하고 콜론 블록을 지어요. 그 다음에 변수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들도 필요하면 나열을 해요. 함수의 파라미터나 리턴 값에 대한 규칙은 똑같은데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일 때 새롭게 추가되는 규칙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무조건 셀프라는 값으로 명시돼야 돼요. 이게 무조건 들어가요. 자, 프로그램 코드 구문 설명할 때 대괄호로 들어가는 건요.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def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파라미터가 없다 라고 하면은 괄호 열고 닫고 콜론 찍고 이렇게 코딩하면 되죠. 근데 이게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면은 셀프라는 파라미터가 이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자, 셀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이따 더 얘기할게요. 자, 클래스 작성 유형은요. 변수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함수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변수하고 함수를 복합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작성 유형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럼 클래스라는 걸 만들면은 그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요.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 이퀄 변수 이름 마치 함수 호출하듯이 호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특별히 객체라고 부르는데 얘가 왜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클래스 만들면서 이 안에다가 변수하고 함수들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 기능을 얘가 다 부여받아요. 클래스 안에 만들어 놓은 기능을 이 변수한테 다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객체예요. 자, 그럼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기능,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쓸 때는 얘가 객체라 그랬죠? 점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객체 이름점 변수를 출력하거나 객체가 갖고 있는 변수를 다른 변수에 복사하거나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여러분들 여태까지 파이썬 코딩 하시면서 잘 나가다 갑자기 점 나온 거 좀 종종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왼쪽 게 무조건 객체예요. 점의 왼쪽 게 무조건 객체예요. 이건 100%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나오는 거는 변수 아니면 함수겠죠. 자, 멤버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변수를 그룹화하는 클래스예요. 자, 객체의 원래 목적은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하위 변수를 내장하는 거고요. 클래스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객체가 변수를 그룹화한 단위고 클래스는 객체를 구성하는 어떤 구조 역할을 하는 거죠.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해서요. 변수 3개를 이 안에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 멤버의 객체를 짠 하고 만들면은 mem1.user_id, mem1.email, mem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어떤 대상 안에 하위 정보가 3개가 있다라는 거죠. 유저 아이디, 이메일, 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것 중에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파이썬 안에서. 딕셔너리요. 자, 이거 이렇게 코딩하면은 어떨까 보세요. 자, A는 유저 아이디 콜론 헬로 이메일 콜론 헬로 골뱅이 뭐 네이버 닷컴 폰 콜론 뭐 010-1234-5678 이렇게 해서 A라고 출력하면은 만들어지죠? 그럼 A의 유저 아이디라고 하면은 값이 나오잖아요. A라는 거 안에 하위 정보가 들어간 거죠. 이거랑 이렇게 만들어 놓고 mem1은 멤버라고 한 다음에 mem1점 유저 아이디라고 한 거랑 뭐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지금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구조를 갖는 애를 B라고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B는 하고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B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겠어요? 1번, 2번. 2번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할게요. 자, 얘도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얘는 만드는데 한 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이거는 여러 줄 들어가는데 얘는 한 줄밖에 안 들어가니까 훨씬 쉽잖아요. 자, 이제 a. 프린트 a. 유저 아이디와 프린트 b. 유저 아이디를 각각 출력하면은 헬로가 똑같이 출력되겠죠, 여기선. 아, 위에 거 실행 안 할게요. 아, 딕셔너리네요. 참, 딕시랑 헷갈렸네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접근하죠. 자, 지금 객체의 특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A의 유저 아이디를 월드라고 바꿔서 출력하면 자, 출력 결과 예상해 봅시다. 여기에서 출력되는 건 뭐겠어요? 이걸 실행하면 요렇게부터 실행하면은 여기에서 출력되는 건 당연히 월드겠죠? 여기서 출력되는 건요? B니까. 자, 얕은 복사, 깊은 복사 혹시 들으셨나요, 여기? 자, 실행. 여기서 A의 유저 아이디 값을 바꾸고 A, B를 같이 출력합니다. 같이 바뀝니다. 리스트와 딕셔너리, 객체 등의 그러니까 연속성 자료형과 객체의 직접 대입은 복사가 아니라 참조입니다. 일종의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이걸 얕은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시키고 싶으면 이거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복사해 줘야 돼요. 이거면요 엄두가 안 나죠 이제. 근데 객체는 요거 한 줄이면 이 안에 있는 기능을 다 만들잖아요. 자, mem 원점 유저 아이디는 월드라고 하고 프린트 mem 원점 유저 아이디 프린트 mem 2점 유저 아이디. 아까 객체는 제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고 했죠. 이렇게 출력하면은 따로 놀아요.
동작 방식이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되게 커요. 딕셔너리나 파이썬은 잘못 복사하면은 여러 개 만든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인 거고요. 객체는 만들면 고지 곧대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가 증식을 하는 애죠. 얘는 약간 짝퉁 분신술, 얘는 클래스는 진짜 분신술, 그런 느낌이랄까. 차이가 좀 큽니다. 자, 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메서드입니다. 클래스의 메서드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모든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를 정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CALC, 계산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합산, 셀프, x, y. 근데 이 셀프라는 파라미터는요, 호출할 때는 정작 값을 안 줘요. 쟤는 그냥 무시해요. x부터 주시는 거예요. 셀프는 호출할 때 값을 안 줍니다. 셀프가 있는지 밖에서 몰라요. 자, CALC의 C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C1.sum. 자, 이렇게 객체 만들면 얘가 이 안에 있는 기능을 다 부여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C1.sum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100과 200 주면은 더해서 리턴하죠. C 하나 더 만들어서 C2.sum. 그럼 또 더해서 반환하죠. 근데 사실 요예제는 굳이 객체를 또 만들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그냥 C1.sum 두 번 쓰면 되니까요. 객체를 만든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럼 셀프라는 애는 뭐냐? 자, 셀프는 클래스 안에서 셀프라는 키워드를 쓰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집이라고 쳤을 때 이게 뭐 형, 얘가 누나, 얘가 동생이면 셀프는 우리란 뜻이에요.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참조할 때는 셀프점 플러스 셀프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플러스 우리 집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호출을 찾아갑니다. 뭐 이거 말고도 셀프의 용법이 더 있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제일 쉬운 것들만 골라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습 예제 조금 살펴볼 차례인데요. 지금 9시 12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20분쯤에 오래 쉬진 않을게요. 한 9시 20분 전후로 해서 실습 예제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조금 이따 뵐게요. 잠시만요. 예, 노희성님 그 줌이 그 40분 정도 되면 자동으로 끊겨갖고 제가 일단 지금 회의를 잠깐 꺼놓을 테니까요. 이따가 20분쯤에 들어와 주세요. 들으셨나요?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변수들을 그룹화한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나왔던 케이스죠? 자, 함수를 정의하거나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동작도 안 해요. 함수는 호출을 해야만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고, 클래스도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활용해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클래스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블록을 실행하면 여기 출력 결과가 있을까요? 출력 결과 없습니다. 얘는 그냥 정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부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블록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객체가 갖고 있는 변수 값들을 출력해서 확인한 거죠. 출력됐죠? 자, 여기 지금 요거는 마크다운 블록인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뭐 마크다운 뭐 여기 좀 기능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 드리는 자료에서는 중간중간 이렇게 제목 쓰는 거 말고는 안 쓸 거예요. 제목은 이렇게 샵으로 표시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 안에 있는 변수도 결국은 그냥 변수예요. 그러니까 mem1이 갖고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하면 변경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라는 거는 만들어 놓고 객체를 한번 또 만들면은 담고 있는 구조는 동일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즉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자료 구조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지죠. 그럼 mem2가 갖고 있는 정보와 mem1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구조는 똑같아요. 유저 아이디, 이메일, 폰인데 내용은 서로 다른 거죠. 이게 이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계산기 기능을 갖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곱하기 나누기는 안 만들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특별히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메서드들은 첫 번째 파라미터로 무조건 셀프를 줍니다. 근데 호출할 때는 직접적으로 쓰진 않는다 그랬죠. 얘네는 언제 쓴다?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서로 호출할 때. 자, 올은 x하고 y를 받아서 그 x를 플러스한테 던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합산한 결과를 반환하겠죠. 그게 a에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를 또 마이너스한테 던져요. 그러면은 뺄셈의 결과를 반환하겠죠. 그걸 b로 받아요. 자, 이거를 튜플로 묶어서 리턴합니다. 리턴 값은 기본적으로 한 개밖에 못 써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 개를 리턴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나 튜플로 묶어서 리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calc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my라고 만들게요. 자, 여기 실행하고 my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my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올이라는 기능이 저장이 된 거, 부여가 된 거죠. 그럼 my.점 플러스 10과 20을 주면은 합산 결과가 이 자리로 리턴 되겠죠. 그 다음에 my.점 마이너스라고 하고서 100과 50을 주면은 뺄셈 결과가 이 자리에 반환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저거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셔서.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df add x, y 그 다음에 return x 플러스 y를 리턴한다고 치죠. 자, 그 다음에 a는 add 10과 5를 줍니다. 그럼 이거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add라는 함수가 리턴 값을 어떻게 해야, 이 리턴 값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보통 얘기하냐면은 a에 대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거든요. 리턴 값은요, 리턴 값은 a에 대입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갖다 놓는 게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10하고 5가 1로 전달됐죠. 10하고 5. 그렇죠? 그러면 리턴 값은 15잖아요. 이 15를 a에 대입하기 전에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a에 대입한다라고 설명하는 거랑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갖다 놓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랑 이거 보면은 그놈이 그놈 같은데. 자, 다음 코드 보시죠.
A 출력. 제가 왜 호출된 자리에 갖다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B는 add 10과 5를 주고 거기에다가 5를 더해요. 그럼 결과는요. 자, add가 실행되면서 10과 5를 1로 줘서 결과값 15를 만들어내죠.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값을 갖다 놓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 15 더하기 5가 계산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리턴은 다른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호출된 자리에다 값을 갖다 땜빵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a라고 하면은 add라는 함수가 결과값을 a에다가 대입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프린트 add 10하고 5라고 하면 얘는 대입을 안 하잖아요. 대입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가 결과값을 돌려놓기 때문에 이 자리가 15가 되니까 프린트 15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저하고 용어를 통일합시다. 안 그러면 말이 좀 겉돌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제가 만든 말이라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로 추해서 리턴 값이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니까 출력. 밑에 것도 마찬가지. 같은 결과죠? 자, my.올이라고 해서 10과 20을 주면 x로 10이 들어오고 y로 20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다시 플러스한테 던져서 더 센 결과 받아요. 그럼 a는 30이 되죠. 이 자리가 30이니까. 그다음 뺄셈을 하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그걸 묶어서 30,10으로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가 튜플로 30하고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A의 0번째는 30, A의 1번째는 마이너스 10이죠. 아까 요거를 이제 들으셨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분해해서 받으면은 P는 30, M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K는 리스트나 튜플이랑 마찬가지예요. 10하고 20이 있으면 K의 0번째는 10이고 K의 1번째는 20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죠. X, Y는 K라고 하면은 혹은 10, 20이라고 이 자리에 적으면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요. 이걸 구조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리턴 값이 만약에 리스트나 튜플이라면 10, 20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씩 쪼개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분해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파이썬 고급 코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기법이에요. 구조분해에서. 그래서 A, B, C는 히스트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리스트 데이터를 주면은 이게 그 파이썬 통계 분석 함수 중에 얘가 그 뭐지? 히스토그램 그리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히스토그램 데이터가 되고요. 얘는 도수 분포표가 나와요. 얘는 이제 그래픽 객체가 나와요. 시각화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받아요. 그렇게 고급 코드 가면 되게 많이 나오는 기법이니까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실수 부담 없으시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객체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나셔도 이 개념으로 설명이 다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짝퉁 용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 객체는 데이터하고 기능으로 구성되는데 데이터는 변수, 기능은 함수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하고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른다. 자,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 역할을 하는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메서드 호출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우리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우리 집 뭐 이렇게 붙는 수식어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얼마나 기억하시면 볼까요?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호응 좀 해주세요. 네, 4번입니다. 멤버 변수하고 프로퍼티는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모든 메서드에 명시돼야 되면서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의 파라미터는 이거 쉽죠? 네, 셀프. 자, 객체가 갖는 기능을 쓰고자 할 때 객체 이름 뒤에 오는 특수 문자는 무엇인가? 네, 점이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점이 나오면 왼쪽 게 무조건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두 번째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요. 지금 해서 이제 35분 정도 됐습니다. 실습 얘기 15분 정도면 충분하시죠? 15분 동안 실습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각자 실습하시고요. 이따가 50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코드요, 이거. 이 코드요. 그 제가 메일로 드린 파일 중에 그 요 파일을 제가 메일로 드렸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마 카톡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 여시면 이게 앞부분에는 아까 이거 교환은 여기 앞에 있고요. 요거 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메일로. 교환 쭉 보시고 그 뒤에 보시면은 실습하실 예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거 한 번씩 하신 다음에 출력 결과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넣어야 돼. 네, 암호가 1, 2, 3 QWE 느낌표 골뱅이 샵인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키보드 그 왼쪽에 1, 2, 3 쪼르륵 누르시고 바로 한 줄 내리시면 QWE예요. 그 위에 또 올리시면은 느낌표 골뱅이 샵이에요. 이게 주로 제가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 패스워드를 안 걸면 카카오톡이 파일 내용을 일일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파일 전송이 엄청 오래 걸려요. 패스워드를 걸면 근데 검사를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실습 시간 할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